저는 10장부터 19장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김현영 선생님께서 해제를 달아가지고 여기까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종 논쟁은 변증법적이었다. 운동에 참여한 개개인들이 의견을 나누어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을 제고하게 만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서는 내부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갱신이 돼서 계속 변해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시대의 어떤 운동과도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 참여자들이 비판과 도전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의와 해방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진한다는 사실로 이 운동의 강점과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젠더와 인종 문제를 가지고 페미니즘과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페미니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인종차별주의를 현실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개혁적 페미니스트가 있었고 혁신적 페미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개혁적의 개 앞에 이제 도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개혁적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쟁취하고, 그래서 여성으로서 차별받았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고위직도 얻게 되고, 그래서 백인 여성들이 그 인종차별 문제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성평등만 추구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게 되면서 그 자매애가 없어졌어요. 시스터후드라고 해서 어떤 연대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가 이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역공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말하자면 빌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적 페미니스트들이 잘못했고, 말하자면 이제 혁신적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던 것이 지금 아까 뭐 오세라비라는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라고 하죠? 휴머니즘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과도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백인 여성들 단체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했지만 그건 이제 백인 우월적인 사고를 깔고 간 것이니까, 말하자면 좀 이따 제가 책으로 예시를 들겠지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했지만 레이디 퍼스트가 내 뒤에 퍼스트와 같은 그런 어떤 위선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 유색인종 여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반인종차별주의 페미니즘 운동이야말로 자매를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한 정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이것이 결합되면서 해로운 장벽들이 여성들을 더 오히려 이렇게 분리시키고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장벽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둔 엄청난 성과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 일이야말로 반인종차별주의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도 유발 하라리가 물론 성소수자이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남성과 여성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유시민이 말하기로는 앞에 이제 총균세라는 글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원래 이제 생물학자이신데 과학자이면서 총균세로 인해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논증을 하면서 유럽이 발달하게 됐던 거는 우연이야. 너네가 우연히 거기 지역에서 살게 됐고, 정말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 너네가 지리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역사학자로서 과학자가 쓴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화답하듯이 쓴 글이 아닌가라고 이제 유시민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인데 이 글을 과학적으로 썼거든요. 과학적으로 썼고,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과학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책은 왼쪽으로 삐져나온 글은 이제 말하자면 사실 제 책에서는 저게 왼쪽으로 삐져나온 글들은 은박으로 돼 있어요. 은박으로. 그래서 이제 은박으로 되어 있는 거 빼고 이제 제목이에요.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가 책 이름이고요. 부제가 왼쪽으로 삐져나온 진화 심리학이 퍼뜨리는 젠더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인문학에 몸담은 사람들은 서구 세계가 낳은 최고의 남성 사상가들, 플라톤에서부터 헤겔, 칸트, 니체,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조차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소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당대의 성교범을 뛰어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진화 심리학자들은 다윈이 여성에 대해 했던 말이 진리임을 굳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여성에 대해서 다윈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앞권은 여성은 성욕이 거의 없는 천사 같은 창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이 그 말을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서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런 성차별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맞춰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들을 하나씩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도 보면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흑과 백,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폭력적인 것은 그것이 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지대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특이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를 짓밟기 위해 사람들을 두 개의 상자, 작은 상자에 깔끔하게 분리해 넣으려고 한다. 그리고 맞지 않거나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을 무정하게 배제해서 부적절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피엔스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아까 이제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그 유럽인들이 이제 부흥하게 됐던 것들이 우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우연이라는 얘기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핵 개발을 미국에서 할 때 수학자들을 모았어요. 천재 수학자들을 모았는데, 실제 거기에 이제 뭐 인류 최대의 천재였다는 폰 노이만이랑 그 다음에 유진 위그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학자가. 근데 헝가리 수학자가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헝가리 수학자가 왜 많지라고 했는데, 그 천재였던 폰 노이만이 뭐라 했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연히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연이라고, 천재도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피엔스도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여성이 생물학적 범죄로 봤을 때는 고대 아테네 사람이나 아니면 현대 아테네 사람이나 똑같이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여자나 똑같이 자궁, 난소 뭐 이런 거 다 똑같다는, 모유 생산 이런 것도 완전히 같은데 그냥 문화적인 범주로만 지금 달라졌잖아요. 고대 아테네 여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투표가 가능하고, 그때는 판사도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판사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학적인 성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성별에 대한 시각으로. 그래서 의복에 대한 것도 예전에 루이 11세, 루이 18세를 보여주지만, 그때 의복은 되게 그 사람이 하이힐을 신었고 타이즈를 입었고, 그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뒤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별에 대한 허구를 얘기하는 두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와 학교의 페미니즘을, 요 두 개 책에서는 그 꾸밈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하지 않는,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 꾸며야 돼. 화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복장이 불편하고, 그래서 직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의를 참여해야 되는데, 여자는 이제 불편한 옷을 입고 와서 치마가 짧으니까 계속 이걸 내리려고 신경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뛰어왔는데 높은 걸 신고 뛰어와서 다리가 아파서 한동안 회의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서 불편하고, 꾸밈 노동을 해야 되고, 꾸밈 노동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너무 많이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대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예쁘네 라고 다리를 봄으로써 이 사람이 뭐 원하는 꿈이 뭔지, 이 사람이 야망이 뭔지, 이런 주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남을 즐겁게, 나의 시선을 즐겁게 하는 대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상화
인정화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학교의 페미니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해야 되는지 이런 책에 이제 자세히 써놨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여학생들인데도 벌써 이제 급식을 남긴다는 거예요. 날씬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13살도 안 됐는데 화장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이렇게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여기서 되게 이제 소논문이랑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나 남자아이에게는 남자다움을 요구를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여자다움을 요구함으로써 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겪을지 모르는 어떤 그 한 50%의 가능성이 이미 배제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교육적인 기회,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생활기록부를 쓴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알겠냐라고 했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너무 규정 지음으로써 여학생이 여자다워야 되고 남학생은 남자다워야 되고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미래 잠재 가능성, 잠재력도 제한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 이제 여학생이면서 저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성차별을 별로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크면서 만약에 어릴 때부터 어떤 성차별을 받았더라면 뭐 여자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은 저의 능력도 제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사회적인 제약이 없었다면은 여학생이 지금 이제 문이과 없어졌지만 여학교에 당연히 문이과가 반반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로 길러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학생들도 운동장에 나가서 놀게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살쪘다 예쁘다 이런 외모 평가를 못하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폭력을 종식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 페미니즘이 개입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가 바로 가정폭력이에요. 지금도 되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가정폭력의 현실을 극적으로 폭로하고 수면 위로 올린 게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미 이전에 부각시켜 놓은 거는 뭐냐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성인 어른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 어떤 그 가부장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patriarchal violence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어떻게 친밀하면서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면서 그냥 가정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폭력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부장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여자가 남자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주 양육자인 여성이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어제 기사에 난 거 두 가지가 동시에, 구미에서 이제 아이가 죽은 경우에 그 엄마가 집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아이랑 있다가 저녁에는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비우는 거, 집을 비우면서 마들렌 4-5개를 놔두고 우유 4개를 넣고 그 다음에 죽 200ml를 TV 근처에 놓고 나갔다는 거. 24개월짜리 애를 두고. 그래서 밤마다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금요일에는 조금 더 많은 음식을 놓고 주말을 다 비우는 거, 금토일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8월부터는 아예 안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정인이 엄마에 대한 판결도 나왔잖아요. 구형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거를 아이들의 어떤 학대로 인한 병원 기록이 없었다면은 이게 정말 묻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가정폭력, 특히 이제 주 양육자로서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폭력도 심각한데, 이 가부장제 폭력의 문제는 뭐냐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좀 약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도 된다, 통제해도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가부장적 폭력이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은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는 광범위한 의제를 표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러링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갈리아의 딸들, 아까 이제 메갈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이갈리아라는 소설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이 이갈리아의 딸들은 여기는 이제 여성 상위 사회라서 남성이 이제 억압받는 그걸로 이렇게 소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자 소년이 겪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브래지어를 착용함으로써 되게 불편한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이 어떤 성기를 가리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고, 그걸 구입을 못하면은 이제 또 되게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 세계에서는 여의사, 여교수 이런 식으로 여자가 붙는데 여기 이 나라에는 남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맨에다가 뒤에 맨 이런 식으로 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남자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여기 있던 남자애가 뱃사공이 되고 싶다 했는데 남자는 뱃사공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비난받고 비웃으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미러링해서 쓴 글로서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강준만 교수가 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에요. 이제 나무 위키에 이제 페미니즘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독재자가 허락한 민주주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허락하는 페미니즘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허용해줄게 라는 그런 거죠. 되게 위선적인 그런 내용들인 건데, 여기에 이제 왜 남자들이 여성 혐오를 하게 되었나라는 얘기를 이제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애 시장에 남자가 갔는데 이렇게 평등하다고 해놓고 가면은 남성이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집을 해와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평등하다고 해놓고 결혼 시장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그런 그때의 기분, 감정 상함 뭐 이런 것들과, 그래서 그게 이제 발단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비가 75년생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성비가 1.1대 1.2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시장에 이렇게 결혼을 성공 못하는 남자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가면서 여성 혐오는 결혼 시장에서 낙오된 남자들의 절망감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여자들한테 더 잘해줘야지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막 하자를 잡으면서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요 사과 사려고 했는데 여기 뭐 흠이 있네, 뭐 깎아줘,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어서 얘기를, 이분이 이제 그 미디어 전공이시니까 전북대에서 그거를 강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독재자가 허락한 민주주의, 회장님이 허락한 노동운동, 백인이 허락한 흑인 인권운동, 부모가 허락한 힙합 뭐 이런 정도로 그런 담론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제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되게 객관적으로 쓰셨어요. 객관적으로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건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책 중에 빠진 거,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이랑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노동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것도 노동이다 해서 꾸밈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이것도 살림이 되게 어떻게 노동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써요. 돌봄 노동을.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은 이분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고 이제 회사나 주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다녀,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뭐 이런 압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그 며칠 후에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너 집에서 논다며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가 자기한테는 뭔가 어떤 아픔으로 다가왔더라는 거죠. 자기는 회사를 다니고 싶었는데 왜 논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실제 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답이 뭘까라는 거를 뭐 10년간 이제 지나고 보면서 그동안 읽은 책들과 이런 것들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마르크스의 자본론 얘기도 나와서 정말 그 책이 읽고 싶어졌어요. 왜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그거라도 하나 읽어놓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방학 때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6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6권으로. 그래서 자본론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책도 이 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을 뿐인데, 그 뒤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재현하고 그걸 발전시켰죠. 그런데 실제 아담 스미스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노동시장에 노동이 교환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날과 똑같은 상태로 노동시장에 나올 때까지 부모님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의 돌봄 노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경제학 교과서를 말하자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의 그런 돌봄이 여기서는 이제 교환 가치나 이런 쪽으로 전혀 없이 그냥 이제 합리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 빵집에서 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양조장에서도 뭘 만들고 했지만 엄마가 없었으면 절대 저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남성성은 일단 남자도 이제 남자다워야 된다는 얘기들 때문에 남자들조차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대중 매체들이 이제 여성 페미니스트를 남성 혐오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처음에 극렬 남성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분파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성한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이게 남성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 중심주의가 문제라는 걸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 소년을 키울 때도 이 소년을 보듬어 안으면서 남성이든 소년이든 소녀든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키우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백인 우월주의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이런 위계 질서들이 가부장적인 사고와 지배 윤리학이 사회화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세상의 부모들에게 성차별주의를 종식하는 것이 가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샘플로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주범이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이거 우리나라도 해당되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보면은 우리 문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자기 의지대로 조종하는 소유물로 본다는 사실에 주목한 최초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엄마도 같이 일을 하러 가니까 집에 이제 혼자 있게 하기 뭐 하니까 이제 학원을 여러 가지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남들도 다니니까 우리 애도 다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진짜 의문이 드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서 계속 잘하는 아이들은 일부거든요. 일부. 정말 저희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무슨 한문 하루에 한 개씩 이런 거 외워지지 않잖아요. 저희 때는 한문 하루에 2자 외워라 막 이랬는데, 이렇게 꾸준히 뭔가 한다는 거는 꾸준히 하는 것도 유전자인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인풋 해가지고 계속 잘할까,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최대값이 중2 때 나오고 사라지는 애, 최대값이 중3 때 나오고 사라지는 애, 고1 때 나오고 사라지는 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번아웃이 되면은 나중에 정말 잘해야 될 때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지금 뭐 자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 보면은 못 살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고 부모님한테 공부 푸시를 많이 당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우리 반 아이들의 한 70%는 학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 육아와 살림에 대해서 전지적 남자 시점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12시 4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이게? 얘는 한 4분, 5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산희 선생님, 네. 다음 마지막 종강 때 약간 연결하기 위해서 그때 요걸 좀 한번 틀어주시고 네.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풀타임 4분, 조은숙, 성하영, 황미화, 이수아 이 4분이 원래는 풀타임이 여성학습자, 소민학습에 대해 제한도의 중요성 이걸 좀 발표하는 걸로 우리 계획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봐서 요 풀타임들에 대한 거 부담을 없애드리고 다음 주에는 순수하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논문과 직결된 최근에 해외에서의 연구는 어떤 것들이 정말 되고 있을까? 그다음에 내 주제랑 관련해서 뭐 5분씩 5-minute 스피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 내가 배운 것, 학자와 연구자로서 내가 좀 부족해서 방학 때 계속 이어서 노을 방자가 아니라 방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스팍 아주 익히고 하는 그런 이제 방학으로 우리가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정리하면 또 그걸 위해서 오늘 그 재미있는 발표, 우리 정수민 선생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 아주 도움이 됐다. 아니 근데 남현정 선생님이 수달이에요, 수달. 그래서 나는 왜 이번 별명이 수달을 닮았을까? 그랬더니 수업의 달인으로 학생들이 뽑았고 학부모들이 뽑아서 늘 그 화환을 받는 수업의 달인인데, 우리 이현희 박사도 수업의 달인. 만약에 안 줬으면 제가라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끝난 건 아니었고 아까 이제 그게 동영상 나올 타임이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브레인 조깅하는 의미에서 네네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요, 재밌어요 그거.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승명원 박사도 아까 이제 참 좋은 영상게 주신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오늘 이제 마지막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뒷부분 그럼 이어서 더 할까요? 있나요? 네네네. 네, 이어서 하십시오. 네. 그러면 1번 축구가 힘드냐 육아가 힘드냐는 박지성이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들려드리고, 2번은 이제 설거지에 대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는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식기세척기로 완전 뜬 사람, 떡상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이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뭐 9일의 휴가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9일의 휴가를 쓸 생각으로 아예 그냥 나는 식세기를 사겠다. 그리고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니까 이제 얼마 만에 몇 개월 만에 본전 뽑으니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동반자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 해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과도 이제 같이 평등 결혼,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다 동반자적인 관계니까 누가 억압하고, 이렇게 실제 이제 레즈비언들도 봤는데 둘 다 동성이니까 평등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학, 비학, 가피가 있더라는 것들도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동반자와도 이제 평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해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 마찬가지로 성행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평등한 관계, 이제 한쪽이 좋아서 하는 거 한쪽이 맞춰주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가면은 내가 동성하고도 좋은 건지 이성하고도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또 추라해봐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어서 굉장히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레즈비언들이 초반에 이 여성 해방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한 노고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이제 급진적으로 이 레즈비언 사상가들은 나중에 남자들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백인 우월주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스터후드 자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백인 우월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걸 미리 간파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배제됐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묻혔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 유산을 계속 기리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 동성애 혐오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매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동성애 혐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자매를 키워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페미니즘은 사랑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페미니즘 정치는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로,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야 되고, 상호 동반자 관계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토대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실천이야말로 상호성의 토양을 만드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사회운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남성 혐오가 생겨난 것은 이성의 관계를 하고 있던 여성들이 이제 결혼할 때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결혼을 하자마자 멋진 왕자님에서 가부장적인 영주로 변모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여성해방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자들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로 처음에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자는 주는 사람, 여자는 받는 사람,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결혼한 후에 지배와 복종의 패러다임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로맨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면서 사랑해서 때렸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반자 관계로서 육아를 같이 하고 상호 성장하고 자아실현의 가치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19장이 마지막입니다. 자, 18장에서는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영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구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억압과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온갖 집단의 이데올로기적인 토대가 되었죠. 아까 흑과 백, 이런 식으로 둘 다 나눈다든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중간지대의 의견이 없게 만드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기독교의 신앙체계가 정말 남성 우월주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여성들이 또 많이 연대를 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창조설과 관련해서 이제 이제 페미니즘과 어떻게 해서 같이 잘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힌두교와 불교와 부두교, 여기서 이제 여신이 있더라, 그래서 여신 중심의 영성으로 회귀하면서 우리도 그래 여성도 신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요거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지만, 실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힌두교에서 어떤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신성한 여성성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면서 이제 어떤 여성성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자존감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 네팔에서 사실은 이 차오파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월경 중인 여성이 집안에 함께 있으면 가족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생각을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헛간, 마국간, 움막 뭐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생리를 하거나 방금 갓 애를 출산한 여자는 이제 피 냄새가 난다 해서 더럽다, 그렇게 해서 이런 움막에 이렇게 웅크리고 며칠을 지내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마국간에 갔을 때는 이제 동물에게 밟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네팔에서 특히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벌금 제도까지 있다고 하는데도 얼마 전 기사에 보면은 이제 추워서 뭔가 이제 불을 피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스에 질식해서 죽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게 악습인 줄 알면서도 그 악습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어머니나 할머니든 노년층이 이 아이들이 가도록 또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힌두교 전통의 국가들에게서는. 그래서 페미니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미래로 가야 되냐면, 결국 이제 가부장제, 자본주의 가부장제 시스템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꿈꾸고 있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와 억압을 끝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관계, 상호의존의 윤리를 강조를 해서 이런 불평등이 초래한 결과를 바꾸고, 우리 모두 다 이제 지배를 종식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페미니즘 정치의 목표는 지배를 종식하여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모두를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 글에 대해서 해제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제를 비난하고 저항했던 여성들 중에서 성차별주의랑 다시 결탁하는 기회주의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페미니즘을 새롭게 갱신하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벨 훅스처럼 계속 내부 비판에 열려 있고, 차이를 축복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모두를 위한 것으로 갱신이 되고 휴머니즘으로 갱신이 되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 세 번째 줄에 예민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민함이라는 감각이 재평가돼야 된다. 예민하다는 것은 주어진 질서의 오류와 모순을 눈치챌 정도로 지적이며 동시에 강인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삶이라는 점에서 예민함이라는 감각은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배려 혹은 통치되지 않으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민함은 약자에게 강요되는 부정의한 제약을 거부하는 감각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뭔가 이게 좀 불편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프로 불편러라는 말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민함이라는 것은 불편한 그런, 물론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약자를 위한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약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예민함을 나는 아니지만 나는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약자들은 이런 게 불편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이제 학자로서 그런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성주의 질적 연구 방법이 평생 교육학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나윤경 교수님의 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혐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신여성이 나오고 그걸 모던 거리라고 했다가 그걸 못된 거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혐오가 계속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시각, 여기서 주로 여기 나왔던 옛날에 객관적인 연구, 과학적인 연구라는 말이 붙은 거는 주로 이제 남성의 주관성에 근거했던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연구해보고 그래서 그거에 가장 맞는 게 질적 연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11년도에 나온 글이라서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를 좀 더 이제 강조하는 글이기도 했던 거고요. 내용이 너무 괜찮았고요. 아까 이제 정민순 교수님의 벨룩스를 중심으로 한 평생 학습의 지향성으로 이거는 2020년도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승영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오늘 벨룩스를 발표를 한 입장으로서 거기 이제 한 앞쪽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벨 훅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젠더 차원의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프레일이나 일리치, 랑시에르처럼 기존의 이론이나 제도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꾼 학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 훅스는 페미니즘을 포함하여 기존 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이론이든지 이 사람이 자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실천, 교육 간의 관계를 위치 짓고 그 이론의 시작을 나의 경험으로 보며 자기 경험의 재조직을 통해 정교한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취하여.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을 보면 다 자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흑인 여자 페미니스트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글에 나타나고 그리고 어렵게 글을 쓰지 않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그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연설한 걸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잘라서 되게 짧게 한 3분 정도로 했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에 쏙 들어오는 영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냐라는 아주 간략한 정말 무슨 웅변에서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큰 소리와 상관없이 정말 낮은 톤으로 짧게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